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백안의 서양 선교사들. 아직은 쇄국 정책과 신분 제도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던 조선 땅에 교육과 의료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조선 땅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던 그들.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하며 3.1운동의 배후 혹은 조력자였던 그들. 목숨을 위해 신사참배를 강행하던 조선 땅에 진리를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 끝까지,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은 그들. 아버지를 이어 4대가 한국 땅을 섬기던 그들. 약혼자의 죽음을 이어 조선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그들. 간호사를 양성하며 조선 땅의 보건 증진을 해온 그들.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50인의 이야기를 만나보십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스코필드 선교사를 만나십니다. 프랭크 스코필드는 1889년 영국 워릭셔주에서 4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19살에 캐나다에 이민을 왔다. 그는 농장에서 가축을 돌보며 수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토론토 대학교 온타리오 수의학과에 입학해서 1914년에 졸업했다. 그러나 21살에 소아마비를 앓아 왼팔과 오른다리가 불편했던 스코필드는 평생 힘든 몸을 지니고 살았다. 스코필드는 8살 때 아버지가 근무하는 영국 클리프 대학에서 한국에서 온 유학생 여병현을 만나 한국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접했다. 이후 그는 토론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세균학 강사로 있던 중에 한국에서 사역하던 에비슨에게서 한국 선교 요청을 받았다. 에비슨과 스코필드는 토론토 대학에서 이미 교분이 있었던 터라 에비슨은 신앙과 전문성을 갖춘 스코필드의 세브란스행을 적극 요청했던 것이다. 1916년 한국에 온 스코필드는 세브란스 의학교에서 세균학과 위생학을 가르쳤고 영어 성경반을 조직해 학생들에게 틈틈이 성경을 가르쳤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본의 압력으로 1920년 캐나다로 귀국하기까지 4년간 한국에 머물면서 3.1운동에 대한 일본의 비인도적인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 조선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와 이후 민족 대표 34인으로 불렸다. 스코필드는 캐나다로 귀국한 뒤에도 캐나다와 미국의 한국을 소개하며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심지어 이승만이 머물던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찾아가 자신의 3.1운동 견문록인 끌 수 없는 불꽃을 출판하려 했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실패했다. 한국을 위해 그토록 헌신한 사람의 책 한 권을 내줄 수 없었던 한국교회의 자화상이었는지 모른다. 그는 모교 토론토 대학교에 봉직하다 1958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스코필드 기금을 마련해 고아들을 도우며 학생들을 가르쳤고 언론 활동을 통해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 1919년 3.1운동이 있기 직전에 스코필드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이갑성과 비밀리에 만났다. 이갑성은 스코필드에게 독립선언문 사본을 보여주면서 3월 1일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족 대표 33명 중 한 명이었던 이갑성은 3.1운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외국 선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심스럽게 선교사들을 방문하고 있었다. 이갑성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한 스코필드는 1919년 3월 1일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 시위 군중을 보다 잘 내다볼 수 있는 곳을 물색했다.
그러던 중 일본인 구역의 상점을 발견하고 2층 베란다로 올라가 사진을 찍었다.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일본인 여주인이 낯선 침입자가 들어온 것을 알고 빗자루를 들고 그를 막무가내로 때렸다. 스코필드는 안 통하는 언어와 몸짓으로 이리저리 변명하다 카메라를 들고 주랭랑을 쳤다. 스코필드의 용맹스런 활동을 이갑성은 이후 이렇게 수레했다. 그 당시 외국인 선교사들 거의 전부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꺼린 것은 사실이요. 그런데 박사는 처음부터 달랐지. 나이도 그때 불과 31밖에 안 된 그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고도 침착하게 우리 편을 들 수 있었는지 모를 일이었소. 아무튼 다른 외국인은 흉내도 못 낼 노릇이거든. 나는 늘 박사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위해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인 것 같이 느껴왔소. 박사는 참으로 우리를 위한 천사였소. 3.1운동 만세 시위가 시간이 흐르면서 몇몇 지역에서 과격하게 전개되었고 일부 일본인 순사들이 죽거나 다치는 등 일본에 피해가 생기자 일본은 시위 마을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화성 제암리와 수촌리 지역에서 행해진 일본의 무차별적인 사륙과 마을과 교회에 대한 방화는 이러한 상황을 가장 비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일본은 이 야만적 행동을 은폐하려 했지만 스코필드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폭로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감리교의 노블과 장로교의 언더우드도 화성을 답사해 보고서를 영서관에 제출했다. 스코필드도 제암리와 수촌리 소식을 듣고 사건 현장을 방문해서 사진으로 담아 고향과 세계에 보냈고 캐나다 선교부에 제암리 학살 만행 보고서와 수촌리 학살 만행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어느 국가에서도 외교적 조치를 진지하게 취하지 않았고 일본은 오히려 이 배후에 선교사들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들을 조사하고 체포했다. 다음은 맥클레이에게 보낸 에비슨의 편지 중에서 일부이다. 부산에서 호주 선교회와 관련 있는 2명의 여성이 이달 초에 체포되었다가 곧 풀려났습니다. 평양에서는 마펫을 포함해서 수명의 선교사들이 조사를 위해 경찰에 불려갔고 평양의 북장로교 선교회 목사인 모우리는 그의 집에 5명의 한국인 학생을 숨겨준 혐의로 6개월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3월 초에 로버트와 트윙이 평양에서 체포돼서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스코필드는 1919년 5월 11일자 서울 프레스에 서대문 감옥을 두고 서대문 요양소 혹은 서대문 직업학교라고 쓴 기사를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어 그 다음날 기고문을 작성해 일본의 야만적인 처우와 감방의 상황을 비판했다. 이 때문에 스코필드는 역설적으로 서대문 감옥을 방문해서 야만적 처우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그는 서대문 감옥에서 여자 감방 8호 씨를 신방하고 노순경, 유관순, 어윤희, 이해주 등을 만나 심한 고문과 야만적인 매질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여성 지도자들을 위로했다. 스코필드는 또한 하세가와 총독과 야마가타 정무 총감을 찾아가 이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 1919년 11월에는 대한민국 애국 부인의 사건이 일어나 회장 김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이 대구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때에도 스코필드는 직접 그곳을 방문해서 성경 말씀을 전하며 고문당한 이들에게 미국제 고약을 넣어주는 등 그들을 위로했다. 감히 다른 선교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용맹스러운 행동이었다. 일본에 의해 가장 과격한 선동가로 낙인찍힌 스코필드는 1920년 강제로 출국을 당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수의학자인 스코필드는 평생 140여 편이 넘는 논문과 저술을 발표했다. 수의 병리학, 수의 세균학 관계 문헌 여러 곳에서 스코필드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고 미국 수의학회에서 12번째로 국제 수의학회상을 받는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스코필드는 온타리오주 농장에서 자란 소의 질병의 원인을 입증하는데 큰 공헌을 했는데 이 연구는 수의학을 넘어 의학 분야까지 영향을 끼쳤다. 그 연구 덕분에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질병 치료에 요즘도 사용되는 중요한 약품인 와파린이 만들어졌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세계적인 수의학자로 우뚝 선 스코필드는 은퇴 후에도 한국을 잊을 수 없어 1958년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불의와 부패를 지적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스코필드의 삶의 자세만은 여전했다. 할아버지 스코필드는 이승만 정권의 부패와 독재를 신랄하게 비판했고 4.19 혁명 속에서 1919년 3.1 독립 만세의 기계를 확인했다. 한국 사회의 혼란과 부패 가운데 박정희의 쿠데타를 옹호했지만 그가 민선 이양 약속을 어기자 호랑이 스코필드의 패는 이내 무서워졌다. 여느 한국인보다 한국인의 기계와 정신을 더 사랑한 스코필드는 1970년 4월 소천했다.